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해외 RP 달러 공급에 대한 이야기고요, 간만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해외 RP 달러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장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포 기구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잘 아시겠죠, 저희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데 행여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이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레포 기구를 설치했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가장 심플한 대답은 글로벌 시장에 달러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금이고 뭐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가지고 달러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덕분에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합 체결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레포 기구를 설치해서 채권을 담보로 전 세계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물론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2008년 이후로 전 세계 시장이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커졌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달러 유동성 부채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까요? 부채, 전 세계 부채가 얼마일까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부채에 부채를 더한 거니까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차후에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레포 기구를 설치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수면 안에 감춰진 내용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연준이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려는 노력들,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한 건데, 연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진단입니다. 무섭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나라들이 달러 늪에 완벽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레포 기구를 설치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채권만 있으면 돼요. 심플하죠. 그건 이제 미국 채권이겠죠. 미국 채권을 담보로 제공을 하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실상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뭐 10%다, 20%다 이렇게 되면 거부감이 있겠지만 미국 채권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채권을 담보로 달러를 공급받는 건 누구나 환영할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의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이 2008년 이후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미국이 눈에 가시처럼 보여졌던 게 뭐냐 하면 중국의 기축통화국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게 지금 미중 경쟁을 표면 위로 끌어올린 트리거 역할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였죠. 하나는 1대1로 무역망을 확장시키면서 시장을 확장하는 노력들을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는 보통은 전 세계가 원유를 거래할 때 달러를 통해서 거래하는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눈에 가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 중국을 길들이게 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달러의 늪에 빠질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락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러로 더 강력하게 묶어 놓는 거죠.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에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채권을 맡기고 달러를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돈을 갚으라고 얘기할 때도 위안화로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러로 갚으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난 무역전쟁 기간 동안 보여줬던 중국의 미국 채권을 파냐 팔지 않느냐, 이 카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더 하나 손에 쥔 꼴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연준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세계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힘을 갖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나 연준의 입장에서나 나쁠 게 없죠.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힘을 새로운 건 아니지만 미국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장악력.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게 되면 미국은 2차 무역 전쟁에 대한 도발 가능성, 또 전쟁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때 요 사건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일단 무디스에서 한국은행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대출의 질이 나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번 질병 사태 때문에 업종들이 대출이 늘고 있죠. 결국에는 은행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동차, 항공, 건설, 해운, 조선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대출 자산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회수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진단한 거죠. 두 번째는 국내 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 자체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이 대출 자산에 대한 질적 악화를 봤다면, 두 번째는 은행 자체의 건전성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은행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은 은행의 수입이 악화될 수 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낮춰졌으니까 은행에는 부정적인 요인이고요. 채권 자체가 부실해지면 정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수수료 수익도 예전만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은행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느냐? 뭐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부채 상황,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1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비롯한 기업의 부채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산업들, 제조업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2009년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PMI 지수가 44.2입니다. 전월에는 48.7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제조업 경기가 2009년 이후로 가장 가파른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대다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이 기준입니다.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 작으면 경기 수축,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44.2니까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두산그룹이 먼저 직격탄을 받고 있죠. 두산은 많이 안 좋아요. 저는 왠지 두산 뉴스를 볼 때마다 97년도 한보 사태가 나는데 뭐 그만큼의 충격은 아니겠지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 1조 원을 대출해줬죠. 작지 않은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요 사이에 각 나라들이 재정 확장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게 막 몇천 조씩 되잖아요. 그래서 1조가 그렇게 막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1조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이 돈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보면 1조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1조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량 자산을 일단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이 수익을 더 많이 내던가. 근데 지금 상황의 후자,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되니까 일단 우량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흑자를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 하는 겁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겠죠? 만만치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건데, 대체적인 시각은 우량자산을 매각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망에 오르는 게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게 원칙 두산그룹의 캐시카우여가지고 어쨌든 두산그룹이 1조 원을 공급을 받았고, 이게 두산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뼈를 깎는 뭐 이렇게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참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제2라운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업들의 구조조정 1차 밴드, 2차 밴더,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연달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뭐 질병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원 주는 거 너무나 땡큐하고 고맙고 감사한데, 이게 단기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들을 빨리 발표하고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타이밍을 좀 잘 잡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줄고 있어요. 1,000원 팔아가지고 51.2원 남기니까 너무 조금 남기죠. 대체적으로 순이익이 줄어든 분야는 농업, 건설, 숙박, 음식, 운송, 제조, 금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순이익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수치를 말씀드리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9%, 숙박, 음식은 47.97%, 제조는 마이너스 15%, 금융은 마이너스 7%, 뭐 요 정도 되고 있고요. 코스닥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부실 기업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부실 징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210곳 된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은 201곳, 대기업은 9개 정도, 그래서 210곳 정도 되는 거고요. 2015년부터 쭉 보면 2015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감소를 했는데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 회생에 어느 정도 순발력 있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살아나느냐, 또 그 타이밍에 전세계가 다시 한번 소비 여력을 발동시켜서 기업들의 수출이 확장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자동차 판매나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달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이 부분을, 일자리죠. 일자리 부분을 기업이 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정부가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바로 인프라 투자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미국과 다르지 않아요. 일자리를 만들어낸 건 인프라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10년 묵은 지하철 4호선 지하화를 본격 착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일자리가 예전에는 공공 일자리, 60세 이상 이런 일자리가 많았다면 이제는 30대, 40대, 50대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빨리 만들어 가거나, 예전에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광역교통 비전이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고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더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일자리의 문제, 이 문제가 앞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미국이 자동차 판매나 주택 판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나라도 주택과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 GDP 문제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특별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꺾이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 꺾인 이유는 시장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영향이 있는 거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자리 문제, 또 기업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힘이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어떻게 지금 분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데이터가 나왔던데, 제가 부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부자들은 역시나 굉장히 발빠르게 시장을 부동산에서 투자 시장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부분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주목할 몇 가지 변수가 더 생겨서 추가적인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국내에 주목해 봐야 될 뉴스 가운데 역시 질병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확진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일단 추이를 보면 최고점을 찍고 떨어진 건 분명한데 100명 전후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32일 날은 78명, 이번 달 1일은 101명, 또 3일은 86명, 5일은 81명,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절반가량은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수도권 지역의 발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시설, 학원들, 사람들이 모이는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이런 곳에 대해서 방역을 신경 써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대체적인 평가가 시민들이 다소 느슨해졌다라는
평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신이 지친 가운데 있는 많은 시민들이 봄이 되면서 벚꽃 구경을 간다든지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치인들이 유세 현장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행여나 이런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지역에서 3차 대유행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크게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실제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15일 선거가 코앞인데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3차 대유행 가능성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서울 경기권은 인구만 해도 2천만 명이 넘는데 그 무게감은 결국 가볍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시장의 상황에서 본다면 분명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질병의 상황은 한국에서 완벽하게 제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시장의 변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제 자영업자들과 관계돼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불자가 한 36,000명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질병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불자, 금융체불 불이행자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금융회사에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이런 은행에서 50만원 초과나 이하 두 건의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36,000명이라는 거죠. 2019년 2분기에는 33,300명, 3분기에는 35,600명, 그리고 4분기에는 35,800명이었는데 36,000명 정도, 2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꼴이 된 거죠. 수치적으로 보면 크게 증가한 수치는 아닌데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늦게 나오니까 5월, 6월로 넘어가면서 이런 신불자들의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신불자가 확대되거나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앞서 언급드렸던 좀비 기업이나 그로 인한 어떤 구조조정들이 굉장히 숨가쁘고 빠르게 진행된다면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다 우리와 같은 서민분들인데 단순하게 신불자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국회 입법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설립된 전문 기관인데 여기서도 유의미한 보고서를 발행한 것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을 더 풀어야 되고 실업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방송을 계속 들으시거나 세상의 이치구조 흐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니까 충분히 지금 상황을 이해하실 텐데 지금 우리의 상황도 수요 공급, 금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밀어닥치고 있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수요가 굉장히 크게 감소한 상황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면 기업 매출도 줄 거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국내 수요도 없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향적인 산업들이 대부분인데 전 세계가 셧다운된 상황에서 매출은 감소할 거고 당연히 매출이 없으니까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고 그 근로자의 해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의 고리를 끊어 놓는 것, 어떤 고리든지 한 고리를 끊어 놓지 않으면 우린 조금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 감소의 고리를 끊든지 해고의 증가 가능성의 고리를 끊든지 가계소득의 감소라는 고리를 끊든지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차단해주는 그 역할들을 지금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좀 더 풀어야 되고 실업의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일단 앞서 언급드린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것은 이제 실물 경제가 부진한 거니까, 실물 경제가 부진하게 되면 금융권에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직타로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2차 충격을 갈 거냐 아니냐,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냐 없냐에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2차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구조와 비슷한 방식의 해법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처럼 우리도 4인 가족당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대한 해결책들을 어떻게 마련해 가는지를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들의 디폴트인 것 같아요. 신흥국들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지만, 지금 같은 전 세계 위기 가운데 신흥국의 고리가 약해지고 실제적으로 부도가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면 그 무게감은 아무런 일이 없을 때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일단 무디스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CA로 내렸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무디스의 신용등급 체계는 21단계입니다. 제일 밑단에 있는 게 C등급이고요. 그 바로 윗단계가 CA등급이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등급은 20단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BAA3에서 BA1으로 하향 조정했죠. 잠비아는 최저등급으로 하향했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건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끝단이냐 시작단이냐. 근데 지금 신흥국들의 위기는 지금 첫 단에 와 있다. 그럼 신흥국들이 왜 이런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느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질병 문제죠. 어찌됐든 간에 질병 문제가 빨리 해소가 돼야 이런 신흥국들의 디폴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핑계를 지금 대고 있죠. 러시아는 이제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되면서 미국도 감산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 하니까 러시아를 빌미 삼아서 어떻게든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한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자 게임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러스트벨트 층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크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시간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사우디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의 견제, 게임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선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 나라가 가장 적정선의 중간값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지금의 위기가 점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앞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 앞에서 사람들이 긴 줄을 서는 것은 아무래도 뱅크런 때문에 그러겠죠. 뱅크런에 대한 걱정,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신흥국처럼 가진 않겠지만 신흥국들이 갖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조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디폴트를 거론하고 국가 부도를 우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자본이 유출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부도를 우려하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굳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신흥국에서 지금 돈을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본 유출은 당연한 겁니다. 마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국 자본들이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엑시트하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금을 빼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직은 우리나라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신흥국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크게 염려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 세계가 평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IB 회사들의 세계 전망치를 그래서 보면 웰스파고는 마이너스 2.6%, 줄리어스 베어는 마이너스 2.3%, 도이치방크는 마이너스 1.7%, 나티시스는 0.9%, UBS는 마이너스 0.6%를 얘기합니다. 5개 IB 회사들이 세계 전망치를 내놓는 것들의 평균을 좀 내보면 거의 한 마이너스 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세계 경기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질병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최대 5천조 정도 손실을 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조심조심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묻지마 투자 하지 마시고요. 잘 계산하시면서 자기 역량 안에서 잘 판단하시고 의사결정하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들은 충분히 그렇게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주위에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뉴스 한 건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